김영태 씨는 인천항 옆에 낡고 다른 바위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해안을 조용히 핥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 파도는 그가 조선업에 막 입문한 청년 시절부터 40년 넘게 그와 함께 해온 동반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종종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안개가 자욱한 시간에 작업장에 쌓여있는 나무 판자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톱질하는 소리가 꾸준히 울려 퍼지고 짠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매일이 익숙한 리듬처럼 지나갑니다. 그는 도면을 확인하고 선체의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측정한 다음 동료들과 함께 망치질을 하고 못을 박고 튼튼한 배를 만듭니다. 그는 거친 나무를 만지는 거친 손의 느낌과 판자를 펴는 때마다 풍겨오는 소나무 수지의 냄새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일은 쉽지 않지만 그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자부심을 느낀다. 부두를 떠나는 배 한 척이 그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그는 배들과 함께 파도를 타고 표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에게 바다는 일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운 오후이면 그는 종종 작업장 근처 나무 그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주먹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의 동료인 박민수 씨는 종종 작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휴식 시간마다 그와 나눠 먹곤 했습니다. 민수는 말수가 적은 남자지만 아버지의 바다 여행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밝아진다. 영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저 해안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를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항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낚시 여행을 가자고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바다보다 목재 매장에 더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가 완성될 때마다 그는 부두에 서서 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배를 광활한 바다로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부유하지 않았고 그의 봉급은 간신히 생활할 만큼이었지만 그는 결코 박탈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항구에서의 삶은 그에게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다와 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붉은 해가 지평선 아래로 천천히 지는 늦은 오후마다 민수와 다른 몇몇 사람과 함께 해변에 앉아 값싼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던 때를 기억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배에 대해서, 자신들이 들은 폭풍에 대해서, 혹은 집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영태는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지만 늘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들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어느 날 민수가 그에게 이 직업을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살짝 웃으며 바다가 그를 붙잡고 있어서 떠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조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피와 살의 일부이며 그를 바깥 세상과 연결해주는 존재입니다. 파도가 조용한 노래처럼 해안에 부딪히며 그는 어부, 상인, 아니면 그저 그와 같은 몽상가들의 희망을 실어 바다를 건너는 배의 꿈에 빠져들었다. 그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민수와 함께 어느 지역 어부를 위해 작은 배를 완성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배는 크지 않아서 사람 몇 명과 어망만 실을 수 있을 만큼 작았지만 그는 몇 주 동안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바깥쪽 껍질을 직접 칠했는데 파도에 어울리도록 파란색을 선택했습니다. 배가 출항하던 날 어부는 그에게 굳게 악수를 하며 감사를 표했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영태는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안도감을 느끼며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후로 그는 판매하기보다는 자신이 간직하기 위해 작은 나무배 모형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교대 근무가 끝날 때마다 작업장 구석에 앉아 모델의 모든 선을 꼼꼼하게 새기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50cm도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푸른색 페인트와 복잡한 세부 묘사가 그가 만든 배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완성되자 그것을 항구 근처에 있는 자신의 나무집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델은 기념품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직업에 헌신한 세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것이 마치 항구에서 보낸 영광스러운 시절을 상기시켜주는 조용한 친구처럼 남은 인생 동안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저녁이면 그는 종종 혼자 앉아 작은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멀리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바다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지만 그를 외로움을 느끼게 한 적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께서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 바다가 그를 돌보아주고 그에게 속할 곳을 제공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늙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손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작업도 변했고 점차 현대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였으며 더 큰 선박이 등장하면서 그의 기술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전보다 일찍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고 점점 텅 비어가는 목공 작업장에 홀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다리가 더 이상 튼튼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그가 은퇴한 날, 그의 동료들은 부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가 공장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태는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그 시절이 그리울 거라는 걸 알았다. 나무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 공기 중에 떠도는 소금 냄새, 그리고 이른 아침마다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리울 거라는 걸. 그는 낡은 캔버스 가방과 작은 배 모형을 손에 들고 작업장을 나와 항구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전히 찰랑거렸지만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하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마음속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인천의 파도 위에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남겨둔 것처럼. 항구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에 그는 종종 혼자 해안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모든 소리, 모든 이미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민수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마지막 시간을 기억했다. 민수가 인생은 배와 같아서 때로는 돛을 달고 때로는 정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바다가 아닌 훨씬 더 차갑고 낯선 곳에 정박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인천을 떠날 때 모형배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그와 옛 시절 사이의 다리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서울에서 모든 것이 바뀌고 그의 마음속 바다가 점차 잊혀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울렸지만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영태 씨는 인천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몇 가지 옷과 몇 년 전 그가 정성 들여 나무로 만든 작은 배 모형이 들어있는 낡은 천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서울행 버스 문이 열리자 그는 버스에 올랐다. 나이와 익숙한 항구를 떠나는 이상한 느낌 때문에 다리가 약간 떨렸다. 그는 창문 가까이에 있는 자리를 택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가 굴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의 파도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길가의 나무와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며 아들 김도현과 며느리 이수진, 그리고 자주 보지 못했던 두 손주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조선소 근처의 작은 나무집에서 혼자 살았고 도연이 찾아왔을 때만 가끔씩 그를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는 고령이 되었지만 남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자신이 만든 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차 안에서 두 손주가 달려와 그를 껴안고 바다에 대한 이야기와 부두에 서서 배가 출항하는 것을 지켜보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배 모형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고 배 위에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며 빙긋 웃었다. 버스는 굽이치는 들판을 지나 점차 서울 교외로 접어들었고 집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천의 느린 속도와 대조적으로 삶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파도 소리를 대체했고 먼지 냄새가 바닷소금 냄새를 대체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곳이 그의 가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스가 서울 중심부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붐비는 군중에 약간 당황한 채로 내렸다. 그는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도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몇 분 후 그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입술의 미소는 희미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도연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의 차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다고 말했다. 영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을 따라 주차장으로 갔다. 환영받아 안도했지만 도연의 눈에서 피곤함이 엿보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달리고 있었고 넌 불빛이 앞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운전하며 건강 상태와 여행이 피곤한지에 대한 몇 가지 짧은 질문만 던졌다. 영태는 귀찮아 짧게 대답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거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도연이 바쁘다고 생각했다. 전화로 부동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 살 아파트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고층 빌딩 앞에 차가 멈추자 도연은 그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2층까지 올라갔다. 아파트 문이 열리자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다. 공간은 깨끗했지만 예상보다 작았다. 며느리 이수진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은 채 거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에게 절을 했는데 마치 그가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번쩍였다. 영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방을 바닥에 놓고 여기에 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서 쉬라고 한 뒤 주방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계속했다. 두 손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침실에서 달려나와 그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8살쯤 된 큰 남자아이는 그에게 조선공이냐고 물었고 어린 여자아이는 동생 뒤에 서서 테디베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영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배 모형을 꺼내 거실의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하고 모든 작은 부분을 가리키며 이것이 그가 인천에서 만든 진짜 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번쩍 빛났지만 주방에 있던 수진이 숙제를 해야 한다며 그들을 방으로 불러 모았다. 영태는 약간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 공간은 현대적이었고 큰 벽걸이, TV와 반짝이는 나무 식탁이 있었지만 그가 기대했던 따뜻함은 부족했습니다. 도연은 그의 옆에 앉아서 TV를 켜고 뭐 마실 거 원하는지 물었다. 그는 물만 마시라고 말하더니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고 두 사람 사이 공간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가득 찼다. 그는 도연이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야위어 있고 볼이 꺼지고
눈이 어두워진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의 직업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주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물통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고 그 맞은편에 앉아 인천과 그곳의 날씨에 대해 정중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태도에서 정중함을 느끼며 간단히 대답했다. 저녁 식사는 흰 쌀밥, 미역국, 생선조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으며 음식 맛을 칭찬하려고 했지만 수지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이건 일상적인 음식일 뿐이라며 말했다. 도연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을 뿐이었고 가끔씩 휴대전화를 볼 뿐이었다. 영태는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풍경을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수지는 방금 도착했으니 쉬라고 하며 거절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연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작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곧 적응하여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배 모형을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고 퇴색된 녹색 페인트를 살짝 쓰다듬으며 이것이 새로운 집에서 자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밤 그는 깊이 잠들지 못했고 거리에서 들리는 교통소음이 창문으로 울려 퍼졌고 이는 인천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는 달랐다. 그는 부두에 서서 배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는 꿈을 꾸었지만 깨어났을 때 방 안으로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들 집에 잠깐 온 손님일 뿐인지 궁금했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옛날에는 배를 만들던 거친 손으로 이제는 그 삶의 리듬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일어나서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로 나가서 아래를 지나가는 차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은 넓고 밝지만 그에게는 그가 알고 있는 바다보다 더 차갑습니다. 그는 두 손주를 생각하며 내일 그들이 그에게 다가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다. 그는 폭풍에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들었던 일화, 파도에 난파되지 않도록 가장 좋은 목재를 선택했던 일화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마음속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느꼈다. 마치 이 가족이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침대로 돌아와 누워 모형배에 손을 얹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았을 때 인천의 파도 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을 들었고 마치 그를 부르는 듯했고 이름 모를 그리움으로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김영태 씨는 서울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이른 아침에 깨어났다. 침대 옆 탁자 위의 나무로 만든 배 모형 위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비쳤다. 그는 거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고 주방에서 커피 향이 풍겨오는 것을 들었고 그것은 아들의 가족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신호였다. 그는 일어나서 담요를 깔끔하게 개고 이곳의 삶에 적응하고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수진 씨는 주방에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는 머리를 묶어 피곤한 표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를 흘깃 쳐다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다음 다시 스토브 위에 죽 냄비를 저어주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방해할까봐 켜지도 않았다. 김도연은 셔츠를 다림질한 채 침실에서 나와 출근 준비를 했고 그를 흘깃 바라보더니 수진의 손에서 커피잔을 받았다. 아파트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따뜻하지는 않았다. 그는 도연의 하루 일과에 대해 물어보며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회사가 바쁘다고만 대답하고 서둘러 떠났다. 수지는 작은 그릇에 죽을 꺼내 그의 앞에 놓고 아침을 먹으라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무표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숟가락을 집어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보며 가끔 무언가를 읽을 때 눈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아파트는 깨끗했지만 답답했고 가구는 마치 그의 잡동사니를 둘 자리가 없다는 듯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천의 목조주택을 기억하는데 그곳에는 조선 도구들을 바닥에 널어두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해서 마치 자신이 엑스트라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지는 손을 흔들며 쉬라고 한 뒤 스스로 설거지를 했다. 그는 일어나 발코니로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했지만 그녀가 걸레를 들고 방금 앉았던 자리를 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가 남긴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선박 모형을 보며 적응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점고 무렵 두 손주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지저귐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들과 놀고 싶어 밖으로 나가 배 모형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큰아이가 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수지는 주방에서 그들을 불러서 방으로 들어가서 숙제를 하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모델을 다시 가져가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그의 존재가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말이다. 오후에 그는 산책을 하러 나갔다. 늙은 다리로 붐비는 보도를 천천히 걸었다. 서울은 시끄러웠고 차들은 끊임없이 지나갔으며 낡은 코트를 입은 은빛 머리카락의 노인에게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식탁을 청소하고 있었고 방구석에 남겨진 몇 가지 물건들은 모두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이곳이 좁은 곳이고 물건을 여기저기 놓아두면 집안이 지저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서 물건을 다시 정리하고 가능한 한 작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피곤한 모습으로 늦게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가 밥을 꺼내자 온 가족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아들에게 직장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도연이 고개를 들지 않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일어나 테이블을 치우려고 하다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그를 쳐다보았지만 곧 멈췄다. 그녀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모형배에 손을 얹고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는 집안일을 도우려 애썼다. 식탁을 닦고 옷을 개는 등. 하지만 그때마다 수진이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아무것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마치 그의 존재가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실수로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컵이 깨지는 소리가 나자 수지는 주방에서 달려나왔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깨진 조각들을 치웠다.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짜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는 사과하며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 올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며 그에게 비키라고 말했다. 그는 거기 서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더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부드럽게 걷고 식탁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빨리 먹기도 했다. 그는 도연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아들은 늘 바빴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늦은 밤에 돌아왔다. 그는 자신과 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이전처럼 짧은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소파에 앉아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수진이 손에 공과금 청구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이번 달의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그게 자기 때문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돌아섰고 그로 인해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더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방을 나설 때마다 불을 끄고 더운 날씨에도 선풍기를 켜지 않았다. 그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진이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집이 비좁고 가구가 너무 많아서 더 많이 이사하는 것이 짜증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얇은 벽으로 나뉜 방에 앉아 모든 말을 경청하고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선박 모형을 바라보며 녹색 페인트를 살짝 쓰다듬으며 예전에 그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엑스트라처럼 대하지 않았던 인천을 기억했다. 그는 떠나는 것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기로 했고 수지는 지금 당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리에서 오는 교통소음을 들으며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인천의 파도를 생각했다. 그 파도는 꾸준하고 편견이 없고 수진의 눈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의 인내심이 이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격차를 극복하기에 충분할지 궁금했다. 그는 눈을 감고 손은 여전히 배 모형에 얹은 채 옛 기억에서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태 씨는 서울 아파트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침대 옆에 놓은 나무로 만든 선박 모형 위에 테이블 램프에 희미한 불빛이 비춰지고 있었다. 밤이 늦었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거실의 속삭임이 그를 깨어있게 했다. 그는 김도연의 낮고 긴장된 목소리와 이수진의 날카로운 대답이 뒤섞인 것을 들었다. 그는 엿듣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그가 유지하려고 애쓰는 깨지기 쉬운 평화에 칼이 찔러 넣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도연은 부동산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목소리가 떨리며 막대한 빚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이가 끼어들어서 이번 달에 이자를 갚지 않으면 집을 잃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일어나 앉아
침대 가장자리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아들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도연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항상 전화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고 서울에서 같이 살면 안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는 깜짝 놀랐다. 수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이었다. 도연이 먹을 돈도 없는데 왜 아버지를 여기 두고 왔느냐고. 그녀는 그가 부담스럽다고 했고 한 끼 식사를 위해 사람 한 명씩 더 늘어나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이 아버지이니 쫓아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너무 약하다고 결단력을 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가슴이 쿵쾅거렸고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벗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일어나 가볍게 문으로 걸어가 문을 조금 열어 더 잘 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도연은 수진이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돈을 꺼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부드럽게,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여러 번 약속했지만 실패했고 부동산 회사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도 청구서나 계약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수진이 거실에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뒤로 기대앉았다. 그는 그가 한숨 쉬는 것을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무거운 것이었다. 그는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가 누웠지만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인천에서 조선공예 봉급으로 겨우 살아가던 시절을 회상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빚도 없이 살았다. 그는 도연이 왜 그에게 진실을 더 일찍 말해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그가 가진 게 낡은 손과 쓸모없는 나무로 만든 선박 모형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는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인천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했다. 도연이 밝게 웃으며 서울의 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온 가족을 위해 더 큰 집을 살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이 자신이 꿈꿨던 것보다 더 성공했다고 믿었고 자랑스러워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이 파괴적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기 누워서 혼란스러워하며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 세계가 이제 이 방과 먼 항구의 기억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 마치 그를 집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이 어려움의 원인으로 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록 그것이 격려하는 말일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도연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그만두었다. 이제 그의 아들은 너무 멀어져서 더 이상 아버지가 인천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앉아서 듣던 그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희미한 푸른 페인트가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가운데 배의 모형을 살짝 쓰다듬었고 옛날을 떠올리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그는 며느리의 눈에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는 매일 오후마다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있는 두 손주를 생각했다. 그들은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무력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서 밝게 빛나는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인천에서 그를 잠들게 했던 꾸준한 파도 소리와는 달리 끊임없이 들리는 교통소음은 쉴 새 없이 들렸다.
그는 도연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깊이 빠져들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돕고 싶었지만 그가 가진 것은 기억과 힘없는 손뿐이었습니다. 그는 거기 서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그가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는 떠나서 인천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그 오래된 목조주택은 오래전에 팔려나갔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누워서 마치 위안을 구하듯이 배 모형에 손을 얹었다. 그는 도연히 패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머물러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이다. 그는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도연과 수진의 속삭임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그가 이 집에서 외부인일 뿐만 아니라 불화를 키우는 핑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내일을 생각하며 도연이 자신에게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이고 그 모습 뒤에 숨은 진실을 추측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영태 씨는 무더운 어느 오후에 서울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의 나이든 다리는 붐비는 보도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손에는 인천에서 가져온 낡은 코트가 움켜쥐어져 있었다. 이수진의 차가운 눈빛과 김도현의 무거운 침묵 속에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는 잠시라도 나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확실한 목적지가 없었고 그저 공기를 마시고 한때 항구에서 느꼈던 자유의 느낌을 다시 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시끄러웠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고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어디서나 들렸다. 그는 높은 빌딩을 지나갔는데 반짝이는 유리창에 은빛 머리카락을 한 노인의 모습이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등을 구부리고 분주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거리 노점에 들러 상인이 꼬치에 꽂은 뜨거운 생선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인천 해변에서 생선 케이크를 먹으며 보냈던 오후가 떠올랐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몇 개의 동전을 꺼내 하나를 사서 한 입 베어 물었지만 그 맛있는 맛은 그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이라스그는 흐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걸으며 예전에 자신이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던 부두와 비슷한 구석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푸르렀지만 바닷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나무 벤치에 앉아 코트를 옆에 놓고 잔디밭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집에 있는 두 손주가 갑자기 그리웠다. 수진이 놀고 싶을 때마다 항상 방으로 불러서 거의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는 벤치 위로 손을 뻗어 거친 나무의 느낌을 느끼며 한때 조선소에서 매끈하게 다듬었던 판자를 잠깐 떠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인천에 있는 것을 상상했다. 그곳에서는 소금물 냄새와 파도 소리가 함께했지만 교통소음이 그를 현실로 끌어들였고 이곳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서울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한동안 거기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점점 고독감이 느껴졌는데 항구에서 느꼈던 평화와는 전혀 달랐다.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붉은 재킷을 입고 헤드폰을 귀에 꽂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그녀의 얼굴에서 친숙함을 흘깃 보았고 큰 눈과 짧은 머리가 먼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일어나서 호기심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멈춰서서 헤드폰을 벗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그녀는 최은비였다.
몇 년 전 인천에서 만난 어린 소녀였다. 당시 그녀는 배가 고프고 길을 잃어 항구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사주고 그녀를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 마치 그를 영웅으로 본 것처럼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이제 그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더 키가 크고 더 마르긴 했지만 여전히 그가 도와준 은비였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하면서 자신이 김영태라고 말했다. 그녀가 인천에서 만난 그 남자 말이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점점 당혹스러워졌고 그녀의 입술은 희미한 미소로 말려 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친절한 인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저 거기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의 낡은 코트와 낡은 신발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여기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고 조선소 일을 그만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그가 거리를 헤매는 패배자라도 되는 것처럼 경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다준 그날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며 그녀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바랐지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신은 아직 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약간 실망한 채로 가만히 서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안부 인사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상점에서 일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짧게 대답한 뒤 다시 그를 바라보며 그의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왜 쇠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는데 한때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는 그림자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한때 베푼 친절이 조롱으로 반응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괜찮지 않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그가 안정되지 않은 듯하고 방랑자처럼 보인다며 말을 가로채더군요. 그는 얼굴로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요즘은 모두가 스스로 살아가야 하니 여기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는 대신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비웃었다. 그는 논쟁하고 싶었다. 그가 만든 배에 관해 항구에서 살아온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말들은 목에서 막혔다.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헤드폰을 착용하고 재빨리 앞으로 걸어갔고 그에게는 상처받은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손이 떨리며 그녀의 모습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인천에서 그녀가 울면서 고맙다고 말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느꼈다. 이제 그녀는 그 기억을 농담으로 여겼다. 마치 그의 친절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는 낡은 신발과 낡은 코트를 내려다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게 보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부두를 떠나는 배마다 그의 가치를 증명하던 시절이요. 서울에 있는 그는 며느리로부터 그리고 한때 자신이 도와줬던 은비로부터도 경멸만 받고 있다. 그는 일어나서 천천히 아파트로 돌아갔는데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무거웠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처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은비의 싱거운 미소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인천을 떠나 이곳에서 새로운 삶에 희망을 걸은 것이 실수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수진이가 테이블을 닦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흘깃 보았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아 배 모형에 손을 얹고 퇴색된 녹색 페인트를 만졌다. 그는 눈을 감고 은비의 모습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말은 여전히 울려 퍼져 그의 남아있는 자존심을 베어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강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특히 자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면 더욱 그랬다. 김영태 씨는 어느 흐린 날 아침 서울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깨어났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테이블 위의 나무배 모형을 비추고 있었고 푸른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불안한 하루를 알리는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담요를 깔끔하게 개고 물 한 잔을 만들려고 밖으로 나갔다. 이수진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가 거실에 들어가자 그녀가 주방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걸레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녀의 차가운 눈은 마치 칼날끝처럼 그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멈춰서서 걸레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긴장된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보였다. 그는 그녀의 태도의 변화를 느꼈다. 평소의 차가움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파트 전체에 높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가족이 얼마나 비참한지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는 낡은 코트 자락을 움켜쥐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여기 있는 매일이 부담스러운 일이며 그 때문에 전기세, 물세, 식비가 모두 늘어났고 더 이상 그를 돌볼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명하고 싶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덜 먹고 전기를 덜 쓰고 싶다는 걸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모두 가려버렸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큰 비닐봉지를 꺼내고 테이블에 놓인 그의 물건을 집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두고 간 셔츠부터 문 근처에 놓인 낡은 신발까지요. 그는 그녀를 막으려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만지지 말라고, 더 이상 그의 물건을 집안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 서서 마치 빛에 노출된 기생충인 것처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현관문으로 들고 가서 활짝 벌리고 지나가는 여러 이웃들 앞 복도로 내던졌다. 그는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 속삭임은 그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가방, 펼쳐진 코트, 엇갈린 신발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자비하게 허무하게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수진은 돌아서서 문을 가리키며 그에게 지금 떠나라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은 숨을 쉬어야 하고 그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감정으로 눈이 흐릿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김도현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도연이 동의하며 그가 하루 더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마음이 아팠고 아들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릴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었고 도연이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수진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그의 방으로 들어가 남은 몇 가지 물건들을 꺼내 다른 가방에 넣은 뒤 첫 번째 가방과 함께 복도에 꺼냈다. 그는 가방에서 나무로 만든 바의 모형이 엿보이고 녹색 페인트가 그의 옷에 묻어나는 것을 보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가방을 집어들고 가슴에 끌어안았다. 남은 자신의 삶에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무게를 느꼈다. 수지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후회 없는 눈으로 그에게 가라고,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도연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은 울었던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설명을 바랐고 마지막 희망의 빛을 기대했지만 도연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잠시 떠날 것이며 나중에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수진을 막으려고 손을 들어올렸다가 마치 아내의 분노에 굴복한 듯이 손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수진이 말을 가로채며 도연에게 입 다물라고, 가족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사람이 자신이니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 사이에 서서 마치 폭풍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고 그가 감히 마주보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복도로 나갔다.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건조한 소리는 마치 이곳에서의 그의 삶이 끝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거기 서서 텅 빈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웃들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수군거리며 방금 일어난 광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울지는 않고 그저 가방을 꼭 움켜쥐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나이와 방금 받은 충격으로 다리가 떨렸다. 그는 인천을 생각했다. 부두에 서서 부두를 떠나는 배들을 자랑스러워하던 시절을 생각했다. 이제 그는 홀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는 거리로 나갔다. 희미한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비치고 서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가 알던 바다와는 다른 차가움을 가져왔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다만 그 아파트를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한때 그의 전부였던 수진과 도연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꼭 껴안고 안에 있는 배 모형을 만지며 적어도 그것이 있으니 옛날의 추억이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배신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비록 이 이상한 도시에서 길을 잃은 노인에 불과하더라도 자신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겠다는 회복력도 살짝 있었다. 김영태는 손에 짐을 든 채 서울 아파트에서 나왔다. 낡은 옷 아래로 나무로 만든 배 모형이 보였다. 김도현의 조용한 시선 아래 이수진에게 쫓겨난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의 늙은 발은 보도를 끌며 나아갔고 도시 위로 황혼이 내리쬐면서 햇빛도 사라져갔다. 그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공허 한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인천을 생각했다. 그가 배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항구에 대해 생각했다. 그에게 가치와 장소가 있었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먼 기억일 뿐이었다. 그는 목적 없이 계속 걸어가다 서울역에 도착했다. 서울역은 높은 돔과 북적이는 인파가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그는 플랫폼 한가운데에 서서 반짝이는 표지판과 오고 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그는 숨겨진 구석 근처에 있는 나무 벤치를 발견하고 앉아서 그 옆에 가방을 놓고 마치 현실의 냉혹함으로부터 배 모형을 보호하듯이 천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서두르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서 있고 커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가족마저 등을 돌린 지금 그는 어디에 속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거기 앉아서 멍한 눈으로 낯선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도연을 생각하며 수진이 복도에 자신의 물건을 던졌을 때 그녀의 눈을 피하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그저 긴장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진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신발과 배를 만든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그 손이 이제 이 도시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느꼈다. 그는 인천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사는 것도 생각했지만 그 오래된 목조주택은 오래 전에 팔려나갔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플랫폼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금속과 먼지의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가 익숙했던 바닷소금 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눈을 감고 인천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기억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차 도착을 알리는 확성기가 그를 현실로 끌어들였고 그가 거대한 서울역 한가운데에 혼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눈을 뜬 후 멀리서 익숙한 인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작고 퇴색된 회색 코트를 입고 반쯤 마신 커피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람이 바로 인천 조선소에서 함께 일했던 오랜 친구 박민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그를 보고 놀란 눈으로 멈춰 섰지만 아무 말 없이 재빨리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고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머리카락이 더 회색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옛날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민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커피 한 캔을 건네주며 몸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목구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수가 그에게 왜 여기 왔는지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답의 일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낮았다. 그는 며느리가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도연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사연을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아들과 며느리가 돈 문제로 다툰 뒤 집에서 밀려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몇 주 동안 서울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벤치에서 자고 편의점에서 싼 음식으로 연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바라보며 찢어진 신발과 얇은 코트를 보고 민수가 자신보다 더 비참해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특이한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수는 함께 배를 만들고 바다에서 소주를 마시던 인천 시절을 이야기한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두 사람을 과거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오후를 떠올렸다. 해가 바다에 붉게 물들던 그날, 폭풍을 견뎌낸 배들에 대해 사람들이 웃던 그날, 그는 어부를 위해 작은 배를 만들던 시절, 선체를 파란색으로 칠하던 시절, 민수가 모든 관절을 점검해서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민수는 살며시 웃으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었고 이제는 붙잡을 수 있는 기억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수가 자신을 이해하고 서울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항구에 대한 그의 향수를 이해한다는 사실에 약간 마음이 따뜻해져서 동의했다. 그는 민수에게 이 역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민수는 낮에는 여기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캔을 주워서 팔아 돈을 벌었고 밤에는 경비원에게 쫓겨나서 의자나 처마 밑에서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역 주변을 둘러보았고 멀리 구석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민수처럼 가방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될지 궁금해하며 그 전망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적어도 그들에겐 서로가 있다고. 배에서 일했던 두 노인이 함께라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 친구의 동정심을 느꼈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민수가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손에 든 차가운 커피캔을 보고 나머지를 다 마셨고 씁쓸한 감정이 퍼져나갔다. 그는 주머니에 넣어둔 배 모형을 떠올렸다. 민수에게 꺼내서 보여주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추억이 떠올라서 지금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멈췄다. 그는 민수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내일은 묵을 곳을 찾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지금은 그저 여기 오랜 친구 옆에 앉아서 그의 존재에서 위안을 얻고 싶었다. 그는 눈을 감고 역을 떠나는 기차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인천에 있는 줄 상상했지만 다시 확성기 소리가 나며 그를 서울역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 집 없는 방랑자가 되었다. 김영태 씨는 서울역의 차가운 나무 벤치에 앉아 발치에 가방을 놓고 거친 손에는 박민수가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건넨 차가운 커피캔을 쥐고 있었다. 늦은 밤 역 캐노피의 형광등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며 칙칙하고 슬픈 눈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군중이 줄어들고 마지막 기차가 역을 떠나고 확성기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것을 보았지만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천에서 지냈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때는 파도 소리에 잠이 들었지만 지금은 플랫폼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는 가방 위로 손을 뻗어 안에 있는 나무로 된 발 모형을 만졌고 푸른 페인트는 그의 기억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적어도 항구에 대한 그의 그리움을 이해해주는 오랜 친구인 민수가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그것만으로는 그의 가족이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금이 갔지만 전원을 켜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김도연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그는 메시지를 열어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나자 손이 떨렸다. 도연은 미안하다고, 그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빚의 일부를 갚기 위해 할아버지의 나무로 만든 배 모형을 팔았고 그 돈이 며칠 더 버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난 후 가슴이 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눈은 아팠지만 울 수는 없었다. 그는 가방을 보고 열어보니 그 배의 모형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도연이 그것을 팔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의도가 그를 상처 입히기에 충분했다. 그는 인천 작업장에 앉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각하고 세계 겹 하나하나를 칠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모형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는 도연이가 지난번에 인천을 방문했을 때 그 모형을 보여주며 웃으며 아름답다고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이제 몇 개의 동전만 받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할아버지의 기억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는 모델을 꼭 껴안았고 도연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수진이 그를 돌려보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배신감이 솟구쳤다. 그는 아파트에서 보낸 나날들을 생각했다. 그 소년이 머리를 숙이고 감히 그를 쳐다볼 생각도 하지 못하던 시절, 아내가 복도에 자신의 물건을 던지도록 내버려 두었던 시절, 그리고 지금 그의 신뢰에 대한 마지막 찌르기와도 같은 이 고백. 그는 그 모델을 벤치에 내려놓고 가스등 아래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녹색 페인트가 얼룩덜룩한 것이 마치 폐허가 된 자신의 삶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존재로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다시 진동하고 화면에는 수진의 번호가 떴다. 그는 주저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것을 듣고 다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그들의 집에는 그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그녀와 도연이 합의했다고, 그가 여기 있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꽉 움켜쥔 채 모든 단어를 경청했고 마치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춘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지, 빚을 지고 있으며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싶었고 왜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그의 생각을 모두 차단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돌보라고, 더 이상 그에게서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긴 삐소리가 밤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렸고 전화기는 가볍게 벤치 위에 떨어졌다. 마치 가족과 연결해 주던 마지막 것을 잃은 것처럼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자신의 물건을 문 밖으로 던지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듯한 이 단호한 요구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배 모형을 보며 도연이 그것을 시장으로 가져가서 고철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싼값에 사는 모습을 상상했고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집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피난처가 되기를 바랐던 가족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잃었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거기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불어오며 싸늘한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는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인천을 생각했다. 부두에 서서 떠나는 배들을 자랑스러워하던 시절을 생각했다. 이제 그는 홀로 자신의 피에 버려졌다. 그는 그 모형을 집어 올려 가슴에 꼭 껴안고 손 아래로 거친 나무를 만졌다. 마치 과거로부터 위안을 찾는 듯했다. 그는 서울역을 둘러보며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다른 노숙인들을 보고 이제 자신이 기억과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물건만 가지고 있으니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까 궁금해했다. 그는 눈을 감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출발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인천항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서울의 바람소리가 그를 다시 끌어당겼고 자신이 이제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가족에게 완전히 배신당했고 돌아갈 곳도 없었다. 김영태 씨는 날이 어두워질 무렵 가방을 가슴에 꼭 움켜쥐고 서울역을 나섰다. 그 안에 있던 나무로 만든 기차 모형만이 그를 과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지막 요소였다. 그는 목적 없이 걸었다. 늙은 발은 차가운 보도를 끌었고 가로등이 그의 뒤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도현의 문자 메시지와 이수진의 전화 이후로 그가 지닌 외로움이 길어졌다. 그는 더 이상 역에 머물 수 없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과 무관심한 군중이 그를 질식시켰고 자신이 그곳에 속하지 않으며 아들이 살던 아파트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상점들의 불빛과 반짝이는 간판에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고 그저 조용한 장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갉아먹는 배신감을 잇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인천을 생각했다. 그를 잠들게 했던 꾸준한 파도 소리를 생각했다.
그의 발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한강다리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강은 서울의 심장부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다리 위에 멈춰 서서 차가운 난간에 손을 얹고 도시의 불빛이 반사된 검은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불며 강에서 습기를 실어갔고 그것은 그가 부두에서 매일 숨쉬던 바닷물의 짠내를 희미하게 상기시켰다. 그는 거기 서서 눈이 침침한 채로 느리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자신이 떠난 바다라고 상상했다. 그가 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바다. 한때 자신이 귀중한 존재였던 바다였다. 그는 난간 위로 손을 쓰다듬으며 거친 손가락 끝으로 매끄러운 금속을 만졌다. 도연을 생각하며 그가 기꺼이 그 선박 모델을 팔았던 일, 수진이 그를 쫓아냈을 때 그의 시선을 피했던 일 등을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를 생각했다. 그녀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간청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그들의 삶에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의 가족,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그를 짐으로 후회 없이 버릴 수 있는 무언가로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물속을 내려다보며 강물에 자신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얀 머리카락과 구분 등을 가진 노인,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놓아주는 것에 대해, 물이 그를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 매 순간 그를 질식시키던 고통을 끝내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소리와 흐르는 물소리가 섞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인천에 있는 것을 상상했다. 항구에 서서 파도가 발에 찰랑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음이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들였다. 이곳이 서울이라는 사실, 바다는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눈을 떴고 난간을 움켜쥔 손은 그대로였다. 그의 마음은 놓아줄지 붙잡을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서울역에서 만난 옛 친구 박민수가 자신에게 커피 한 캔을 주며 서로가 있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주머니에 넣어둔 배 모형에 대해, 작업장에서 그것을 조각하던 시절에 대해, 그것을 완성했을 때 느꼈던 자부심에 대해 생각했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이것만으로도 자신을 지탱하기에 충분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거기 서 있었고 바람이 더 세게 불며 그의 머리카락이 펄럭이고 피부에 차가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오직 공허함만 느꼈다. 그는 물을 바라보며 물이 자신을 인천, 옛 항구로 데려다 주는 것을 상상했다. 그곳은 그가 본래 있던 곳이지 지금처럼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가족은 자신을 버렸으며 서울에는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느린 발소리가 울려 퍼져 그를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찢어진 코트를 입고 오래된 낚싯대를 든 중년 남성이 몇 미터 떨어진 난간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미끼를 물속에 떨어뜨렸다. 그의 눈은 마치 그를 눈치채지 못한 듯 차분했다. 그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의 손처럼 굳은 손을 보았고 인천에서 만났던 어부들처럼 차분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남자가 낚싯대를 끌어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미끼에 걸린 작은 물고기가 공중에서 몸부림쳤다. 그 남자는 물고기를 꺼내서 강에 다시 놓아주고는 다시 낚시를 계속했다. 마치 낚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죽이는 것인 것처럼. 그는 낯선 사람에게서 어딘가 친숙함을 느꼈고
해변에 앉아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지켜보던 시절을 떠올리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하며 다가갔고, 그 남자가 돌아서며 그의 부드러운 눈이 그를 훑어보았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 그에게 주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것을 먹으라고, 계속 살아가라고, 오늘 밤은 매우 춥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마른 맛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놀랍게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풍화된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가족마저도 등을 돌렸는데 왜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남자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난간에 앉아 케이크 한 조각을 다 먹었습니다. 배고픔은 점점 사라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약간의 힘이 대신 느껴졌습니다. 그는 인천을, 자신이 사랑하는 바다를 생각하며 서울이 추워도 가족이 자신을 버렸어도 여전히 기억을, 배의 모형을, 자신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가 마치 이해했다는 듯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어두운 밤 속에서도 등을 굳힌 채 낚시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꼭 껴안고 안에 있는 배 모형을 만졌다. 그의 마음은 놓아줄까 계속 나아갈까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빵 한 조각과 낯선 사람의 눈빛이 그를 뒤로 기대게 만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인천의 파도가 자신을 쓰다듬는 모습을 상상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막 그의 가슴속에 반짝였던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김영태는 새벽이 밝아오면서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동쪽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차가운 서울 한가운데에서 강물이 옅은 주황색 띠로 물들었다. 그는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안에 있는 나무로 된 배 모형이 그의 셔츠에 낡은 청화 문질렸고 그의 손은 여전히 난간을 움켜쥐고 있었으며 차가운 금속이 피부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젯밤 몇 시간 동안 여기 서서 느리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알려지지 않은 어부의 빵 한 조각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희망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강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그림자가 물에 비친 것을 보았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등이 굽은 노인으로 가족도 집도 없고 인천의 추억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부두에서 보낸 나날들을 생각했다. 해안에 서서 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시절, 파도 소리만이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소리였던 시절 말이다. 이제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와 다리를 건너는 바람 소리가 뒤섞여 그를 다시 혹독한 현실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곳에는 그가 있을 곳이 없었다. 그는 난간을 따라 손을 쓰다듬으며 거친 손가락 끝으로 녹을 느꼈다. 김도현과 어젯밤에 보낸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선박 모델을 팔겠다는 그의 의도를 떠올리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이수진을 생각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그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그를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한때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가족이 이제는 그를 지킬 가치가 없는 짐으로만 보는 상황에서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물을 바라보며 물이 자신을 멀리 데려가 그가 사랑하는 바다인 인천으로 데려가는 것을 상상했다. 그러다가 서울역에서 만난 오랜 친구 박민수가 생각났다. 그는 그에게 커피 한 캔을 건네주고 서로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눈을 감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항구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상상하려고 노력했지만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그가 여기 한장 다리에 있으며
출구가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뜬 채 햇빛이 점차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다리를 옅은 노란색으로 물들였지만 그에게 따뜻함은 주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 넣어둔 바의 모형에 대해, 작업장에서 그것을 조각하며 보냈던 나날들에 대해, 그것을 완성했을 때 느꼈던 자부심에 대해 생각했고,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이것만으로도 자신을 지탱하기에 충분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거기 서 있는 동안 이른 아침 바람이 불며 강에서 습기를 실어왔다. 그것은 마치 인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장에 있는 나무를 확인하던 때를 연상케 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이 추웠지만, 가족이 그를 버렸지만 여전히 기억이 있고 여전히 자신이 있다고요. 그는 다시 물속을 내려다보며 새로운 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더욱 뚜렷이 보았다. 그의 마음은 놓아줄까 계속 나아갈까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는 어젯밤의 어부, 마르지만 따뜻한 빵 한 조각, 그의 부드러운 눈에 대해 생각했고, 그 친절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작게라도 자리 잡았다고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고, 휴대전화를 켜자 깨진 화면이 밝아졌고, 민수로부터 온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그는 편지를 열어서 서울 교외에서 초라한 집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고, 두 사람이 머물기에 충분히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함께 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자고 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독서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분이 좀 더 가벼워졌다. 그는 민수를 생각했다. 인천에서 함께 배를 만들던 시절을 생각했다. 그가 언제나 차분하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던 모습을 생각했다. 그리고 아직도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을 바라보았고, 강물에 반사된 햇빛이 마치 항구에서 본 작은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는 늙어서 힘이 다 없어졌을 때, 기억과 나무로 만든 배 모형만 남았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가방을 집어 가슴에 끌어안고 남은 자신의 삶에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무게를 느꼈다. 그는 난간에서 멀어졌다. 다리는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고 거리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민수를 생각하고 그가 언급한 하숙집을 생각하며 초라한 곳이지만 인천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걸었다.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고 다리 위로 그의 그림자가 뻗어나갔다. 마치 지나간 밤의 마지막 흔적 같았다. 그는 도연과 수진을 생각했다. 그들이 남긴 아픔을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고 살기로 선택한 것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어부를 기억했고 빵 한 조각을 기억했고, 비록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강인함을 지녔으며 여전히 가슴속의 바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아침 군중 속에 섞였고 강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인천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었지만 아무리 모호하고 어렵더라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도 느리게도 계속 나아갔다. 그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꿈에서 파도 소리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